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지소리 단지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헤어 디자이너 혹은 미용실에 궁금한 점 Q&A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가 갑자기 왜 미용실 Q&A를 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살 정도부터 헤어 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로 일한 경력은 한 4년 반 정도? 4년 반 정도 디자이너로서 일을 해왔었어요. 그동안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이나 고객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참 많이 받아왔었는데, 아무래도 전문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용사에게 좀 궁금한 점이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한번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메이크업 하면서 나누도록 하고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우선은 스킨으로 피부를 좀 닦아줄게요. 제가 그동안 일을 해왔던 직종이 다 헤어나 메이크업 이런 뷰티 직종인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자격증을 따면서 헤어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 생겼지만 그때는 그냥 민간 자격증으로만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싶어서 그때는 헤어 자격증 안에 메이크업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헤어 자격증을 딴 케이스고, 그때 당시에 제가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20살쯤일 거예요. 그다음 이 제품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주변에서 자격증도 있는데 국가 자격증도 있는데 빵집에서 알바하지 말고 관련 있는 곳에서 알바를 해봐라 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미용실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한 2년 조금 넘게 남들이랑 비슷하게 인턴 생활을 마치고 디자이너로 데뷔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그냥 메이크업에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미용 일을 계속 하기에는 너무 후회할 것 같고 아쉬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미련 없이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또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메이크업 일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삼아서 일을 조금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헤어로 다시 아예 정착을 하겠다 해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한 4년 반 정도를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제품. 지금은 물론 아기를 낳고 쉬고 있지만 정말 쉴 틈 없이 쭉 필드에서 일을 계속 했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 질문들 모아본 거를 하나둘씩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머리 기장에 따라 왜 추가 비용이 붙는 건가요? TV에서 봤는데 머리 기장이 길다고 해서 약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선은 머리가 길면 염색 같은 경우는 기장이 길고 숱이 많으면 그만큼 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일단 이 질문은 펌에 한정돼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머리가 길다고 해서 꼭 약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컬펌을 예로 들면 단발머리에 C컬펌을 해도 저처럼 긴 머리에 C컬펌을 해도 이제 이만큼 펌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재로만 따지면 긴 머리라고 해서 꼭 약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건 맞다. 근데 이게 왜 더 값이 비싸냐라고 물어봐 주신 건데, 아무래도 미용실은 재료값이라든지 약값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술값을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은 그런 가격에 대한 의문은 크게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기장이 길수록, 머리가 길수록 이제 머리카락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커트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펌도 그렇고. 그래서 훨씬 더 기술적으로 심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단순하게 머리가 길면 뭐 샴푸를 하건 머리를 말리건 파마를 말건 하더라도 시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디자이너가 한 고객한테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프라이머 사용해 줄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고객을 조금 덜 받게 되겠죠? 어찌됐든 한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 그 노동력과 그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걸 표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값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약에 따라서 머리의 컬 유지 기간, 손상도 차이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손상도는 약을 약하게 쓰고 좋은 걸 쓰고 그러면 손상은 덜 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유지력도 같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내 머리에 손상도에 딱 맞는 약을 적정 시간 사용했을 때 컬의 지속력은 높아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약간 건강한 머리에 무조건 약하고 화학작용이 덜하고 순한 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펌이 안 나오고 시간만 오래 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지력이 좀 짧을 수 있어요. 금방 처진다는 거죠. 지금 내 모발 상태를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추천을 받아서 펌을 했을 때 가장 베스트의 만족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산 후 탈모 때문에 다시 나는 잔디 머리카락 정리 관리하는 방법이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정말 머리가 많이 빠져요. 여기도 그렇고 되게 자잘자잘한 머리들이 이렇게 막 햇님처럼 서 있어요. 그런 부분 관리하는 방법은 컨실러 사용해서 다크서클 커버해 줄게요. 요즘에 잔머리카락? 마스카라 형태로 나온 잔머리 좀 정리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도 눈썹 이렇게 살짝 세워주는 브로우 마스카라 있어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고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지저분하게 잔머리가 튀어나올 때는 그걸로 이렇게 잔머리 좀 눌러주고, 이렇게 너무 부스시한 부분 이렇게 눌러주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셀프 염색해도 머릿결 덜 상하게 하는 방법이요. 이 제품 사용해서 좀 트러블 자국 커버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셀프 염색 부분은 미용실에서 일할 때도 미용사들도 굉장히 좀 고충인 부분이었거든요. 막 머리 색깔을 자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마다 미용실에 가서 하는 게 좀 부담이기도 하니까 셀프 염색을 한참 붐처럼 많이 하고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뭐 거품 염색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브영에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이제 고객님들도 많이 그것 때문에 상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도 이제 중독처럼 끊지를 못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아무튼 셀프 염색하신 분들은 고객님들도 미용사들도 이제 그것 때문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인이 그거인 것은 확실했었어요. 근데 셀프 염색을 하면서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염색 같은 경우는 바르는 방법과 바르는 양, 그 다음에 방치하는 시간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크게 많이 손상되지 않고 딱 필요로 하는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염색하기 전에 샴푸하지 말고 염색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피를 보호하는 목적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모발도 샴푸를 하고 나면 샴푸가 어쨌든 알칼리이기 때문에 모발이 건조해지고 세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샴푸를 하고 직후에 염색을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유분이 살짝 올라와서 모발을 코팅하고 그때 염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기본적인 손상은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펌했을 때 집에서 드라이하면 미용실에서 해준 것만큼 컬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집에서도 쉽게 드라이할 수 있는 방법이요. 파마를 하기 전에도 이제 미용사랑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머리를 디자인해준 디자이너한테 손질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아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미용사인 제가 봐도 파마한 머리를, 특히 긴 머리를 집에서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막 예쁘게 윤기나게 막 컬 하나 흐러지는 거 없이 막 말리기에는 솔직히 저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머리가 길고 내 손이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든 머리들을 말릴 때 두피를 머리를 먼저 말리고 그 다음에 밑에 머리를 말려주시는 게 기본 순서예요. 막 뒤죽박죽 말리면 머리가 잘 마르지도 않고 일단 부스스해질 뿐더러 머리의 수분감이 완벽히 컨트롤이 안 되면은 결국엔 다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리는 순서를 점차 끝으로 가게끔 말려주셔야 머리가 좀 완성되게 마를 수가 있고, 컬을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일이 워낙 다양해서 그 스타일마다 말리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은 우리는 볼륨이 좀 살기를 원하잖아요. 긴 머리 펌을 가정했을 때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머리는 다 들어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머리가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들어서 자르고 들어서 파마를 말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머리도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나 이런 율동성이 있으려면은 각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말릴 때도 그 각도를 생각하면서 좀 풍성하게 말려주실 수 있으면, 웬만한 스타일은 펌만 잘 나왔다면, 시술이 잘 됐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쁘게 마를 거예요. 그 다음 클리닉 한 번에 10만 원인 곳이 있는데 그냥 뭐 로션 발라주는 게 클리닉이 끝인데 그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쉐딩 해줄게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모발이 있어요. 그리고 클리닉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손상되기 전에 케어를 해주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일단 질문이 우선 왜 이렇게 비싸냐? 그냥 로션 발라주는 것 같은데 집에서 바르면 되는데 그렇게 10만 원씩이나 받냐? 약간 이런 건데, 우리가 제품이 항상 생겨나고 클리닉 제품을 들여오거나 할 때도 저희는 항상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미용사들은 종류별로 좀 들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그거 같아요. 이 머리에 그 수많은 클리닉 제품 중에, 그리고 그 수많은 스텝 그 과정들 중에 어떤 걸 주로 이 고객님들한테 해줘야 효과가 있을 거고,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걸 발라줬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적재적소에 맞게 시술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기술값인 거죠, 클리닉도.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클리닉으로 집에서 케어하시는데도 부족하니까 샵에 와서 받으시는 경우인 거고, 그런 고객님들은 그냥 계속 꾸준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믿고 정말 관리, 난 이거를 안 하면 불안하다, 안 하면 많이 상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 클리닉도 정말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 디자이너의 판단. 이분한테는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나 펌을 들어갈 때 이 과정 안에 이 단계를 넣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그 가격을 매기게 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값을 주고 그분한테 받을만 하면 가는 거고, 그렇게 선택해서 가시는 그런 자유로운 부분이라서. 근데 그건 모두 다 기술값이라는 거. 이제 열심히 그렇게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항상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 아, 그리고 이 질문도 많았어요. 미용사한테 사진을 가져가면 실례 아닌가요?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못할 수도 있고 내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데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미용사들은 사진 가져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비전문가이신 고객님들은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막 찰떡같이 알아듣고 싶은데 막 그게 안 되니까 서로서로 막 답답하고 막 죄송스럽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대화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 스타일 그대로 이제 딱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간단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진을 안 가지고 가면은 사진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가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 다음 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손 피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정말 손에 진물이 나고 여기 마디마디 다 갈라지고 정말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손님들 샴푸를 해줄 때도 막 손이 막 아리고 따갑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의 울면서 막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막 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진짜 손이 같은 미용 일을 하더라도 손이 정말 멀쩡한 선생님들이 있고 이 섀도우 사용해 줄게요. 진짜 저처럼 막 울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컬러 사용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관리를 해도 안 됐던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피부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발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약을 바르고 또 어차피 샴푸를 해야 되니까 약을 먹고 또 어차피 근데 상할 거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아프면서 일하는 제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되고 이건 정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안 아프신 분들에 한해서는 물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드크림을 수시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겨울이라 많이 건조하고 트는 것 같을 때는 바세린을 바르고 비닐장갑을 끼고 잡니다. 약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케이스여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 두 가지 컬러 사용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려나? 미용실에서 알려주지 않는 가성비 대박 홈케어 추천템 집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용실에는 특히 여자분들은 되게 가끔 오시잖아요. 가끔 왔을 때 이제 딱 결과가 정말 마음에 들게 딱 나오려면은 집에서 그동안 미용실 오시기 전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쉐딩으로 눈썹을 먼저 채워주고 근데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 제품이 되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클리닉 제품들은 정말 다 좋아요. 모발에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고 거칠거칠한 큐티클을 좀 이렇게 메워주면서 표면을 싹 매끄럽게 정리해줄 수 있는 그 원리는 똑같고 정말 다 괜찮은데 이제 고려하라고 꼭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리콘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아무래도 실리콘이 들어가면 큐티클층을 확실하게 단번에 메워줘서 되게 즉각적인 효과를 크게 느끼시는데 그게 누적이 되면 모발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있지 않은 것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은 그 한 번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 펜슬 사용해 줄게요. 저는 항상 그냥 말씀드리는 게 샤워하러 들어가셨을 때 머리 먼저 감고 트리트먼트 발라놓고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일단은 그냥 샤워하러 딱 들어갔을 때 머리를 먼저 감고 클리닉 제품을 바르고 이렇게 틀어 올려서 그 비닐캡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발라서 머리에 먼저 그 트리트먼트를 발라놓은 상태로 샤워를 해요. 뭐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뭐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화장실에 증기가 좀 차잖아요. 후끈후끈해지잖아요. 씻고 나면은. 따뜻한 수분의 공기가 미용실에서 하는 스티머 효과를 주는 거예요. 모발을 계속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열감을 주기 때문에 트리트먼트의 작용이 되게 원활해지거든요.
항상 그냥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화장실 들어가서 머리 감는 순서를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 똑같은 제품을 한 번을 쓰더라도 더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다. 펄은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비 오는 날에는 머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정답은 X입니다. 비 오는 날에 머리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 말이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오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약간 옛날에 미용실 기구가 좀 지금처럼 막 종류별로 성능 좋은 기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왜냐면 지금은 만약에 밖에 비가 오고 있어도 미용실 안에 온도나 만약에 습도 때문이라고 해도 그냥 원하는 약으로 원하는 그 기계들을 사용을 해서 딱 적절하게 결국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비가 온다는 거는 습해서 하면 안 좋다고 하는 걸 텐데 뭐 습하다고 딱히 시술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마음껏 머리 해도 괜찮다. 오히려 비 오는 날에 미용실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때 가면 더 여유롭게 머리를 받을 수 있다. 파마와 염색을 같이 해도 되나요? 이걸로 좀 트여줬으면 하는 부분 눈매를 좀 터줄게요. 파마와 염색은 보통은 같이 해도 돼요. 웬만한 경우에는 같이 해도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손상이 많거나 시술 과정에 같이 했을 때 좀 방해되는 요인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같이 하기를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파마랑 염색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상담해보시고 머리 상태에 맞게 아니면은 디자이너가 추천해주는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염색 후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맨 끝에 있는 걸로 언더를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염색 후에 머리 감아도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염색을 했으면은 머리를 감겨줄 거잖아요, 미용실에서. 그럼 그날은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그건 두피에도 안 좋고, 이거 그냥 여유 있게 어느 정도 두피도 회복될 시간을 주고서 샴푸를 해준다 생각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언더. 그 다음에 쉐딩 컬러 묻혀서 쌍꺼풀 라인을 좀 연장해줄게요. 그 다음에 컨디셔너. 린스는 사용하는 게 괜찮은가요? 좋은가요? 일단은 린스 같은 경우는 그 트리트먼트와 다르게 실리콘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정전기를 예방하거나 머리가 너무 엉켰을 때 좀 이렇게 풀어질 수 있고, 한마디로 린스, 그러니까 섬유유연제 같은 그런 거죠. 뭐 향도 오래 유지가 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는 절대 닿게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트리트먼트도 물론 마찬가지 모발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두피에 굳이 닿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린스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냥 성분을 봤을 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리트먼트는 기초 제품이고 스킨케어 제품이고 린스는 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이다. 좀 보정돼 보이고 이제 눈으로 봤을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린스이기 때문에 린스는 모발 끝에만 매일매일 해주셔도 상관없고 이제 일시적으로 큰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매일매일 사용하시되 절대 두피에 닿지 않게. 매일매일 두피에 닿는다고 하면 정말 펌을 할 때 펌 전에 샴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파마하기 전에는 샴푸를 하고 파마약을 바르는 게 정석이에요. 파마를 하기 전에 샴푸를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셔서 샴푸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머리가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방금 샴푸하고 왔어요 하면은 분무기로라도 물을 뿌리는데 그것보다도 머리를 한번 푹 적셨다가 이제 타올 드라이로 해서 촉촉한 상태로만 모발을 두고 파마약을 도포를 해야 머리가 손상이 덜 돼요. 그래서 펌제는 아무래도 모발에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머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모발이 막 바짝 건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약액을 바르게 되면은
그 약이 침투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칠고 빠르게 모발에 침투하고 큐티클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샴푸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미용실에 가면 제가 예약한 선생님들 말고도 인턴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제 머리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내가 예약한 디자이너 혼자서 내 머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샴푸부터 말리는 것까지 막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도 너무 이해를 해요.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블러셔 해줄게요. 왜냐면 모든 선생님들은, 미용사들도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정말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냥 떠넘긴다던가 막 그런 마음으로 절대 다른 선생님의 손길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 절대 내 손님한테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머리가 나오게끔 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맡겨두셔도 됩니다. 그 인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탄탄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술이 맡겨지기 때문에 뭐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매장이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아이라인 부분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클리오 팔레트 이 위에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경계를 좀 풀어줄게요. 하고 이제 립. 평소에 진짜 미용실에 와서도 친한 고객님들은 막 이렇게 참아왔던 걸 터뜨리듯이 하나둘씩 궁금한 걸 막 물어보세요. 미용사가 되는 과정부터 뭐 급여가 책정되는 것부터 막 되게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쪽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제 헤어 쪽에서도 일을 해봤으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준비생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많이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구독자분들도 많아지고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한다면은 그런 질문들 좀 모아서 이렇게 답변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정말 재밌고 보람있고 즐겁다고 생각한 편이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에너지도 많이 얻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많이 즐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처럼 이제 미용하면서 손이 너무 아프고 피부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정말 제 열정으로 버티시는 건데 저는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끼리 다 붙어있고 진물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쭉 그 일만 해왔을 정도로 정말 보람있고 재밌는 직종이라고 생각해요.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경험해봤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꼭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언더까지 마스카라를 해줬고 하이라이터도 좀 해줄까요? 요 하이라이터.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는데요. 워낙에 좀 멀티가 안 되는 편이라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게 잘 됐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언제까지나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고 깨달은 부분에 대한 걸 바탕으로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부분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